저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현석이가 어릴 때부터 남편은 사업에 빠져 이것저것 벌려놓기만 하다가 결국 빚만 남긴 채 떠나버렸습니다. 남겨진 저는 세상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며 살았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시장에서 팔 채소를 다듬고 손에 물집이 잡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겨울에도 손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나물들을 손질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고 부르텄습니다. 장마철이면 비에 젖은 몸을 말릴 새도 없이 장사에 나섰고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땀을 훔치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쉬는 날이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남편이 남긴 빚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 현석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사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팔리지 않은 채소를 그대로 들고 돌아와야 했고, 장마철에는 물에 젖어 썩어버리는 채소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멈추는 순간 아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끔은 삶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지만 저는 동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강하게 버티고 싶었습니다. 현석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저는 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강함이란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밤늦도록 청소를 하고 돌아온 뒤에 문득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 저는 이런 삶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고민했습니다. 때때로 한숨이 나왔지만 그 한숨이 길어지지 않도록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제 삶의 중심에는 오직 현석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에는 청소일을 하고 주말에는 산에 올라 약초를 캤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학교 행사에 단정히 차려입고 갔습니다. 손에 베인 나물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석이가 세상에 당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학원도 보내지 못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넉넉한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 대신 저는 사랑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도 현석이는 착실히 공부했고 마침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던 날 저는 시장 한 구석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한숨과 눈물로 보냈던 나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장을 보러 나가던 길, 비 오는 날 젖은 옷을 말릴 새 없이 하루를 보냈던 날들, 아픈 몸을 이끌고도 장사에 나갔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손으로 어렵게 키운 아들이 드디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저를 보고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어요. 현석이 잘 키웠어요. 그 말에 저는 다시 울컥했습니다. 현석이는 대학을 마친 뒤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노력했고 점차 인정받으며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첫 월급을 타던 날 저에게 전화해 엄마,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늘 제 손을 잡고 저를 걱정하는 아이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데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쓸쓸했습니다. 그의 결혼 준비를 도와주면서도 혹시 내가 그들의 삶에 너무 개입하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행복하길 바랐고 며느리가 가족으로서 편안하게 느끼길 바랐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조용히 뒤에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멋진 정장을 입고 단단한 모습으로 서 있는 현석이를 보며 한없이 작았던 그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저는 현석이의 결혼을 축복하며 든든한 시작을 주고 싶었습니다. 평생 아껴 쓰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돈으로 서울 한복판에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서 모은 것이었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안정된 생활을 시작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그 집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방해가 될까봐, 불편해할까봐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며느리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미리 시장을 다녀와 재료를 준비하고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에는 며느리가 힘들까 봐 아이 옷을 정성스레 손수 지어 보내고 이유식을 만들어 얼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집에 가도 귀찮게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잠시 머물다 나오며 집안일은 도와주고도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듯 조용히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할까 봐 명절에도 일부러 늦게 찾아갔고 설거지 한 번 시키지 않고 친정처럼 편히 지내다 가라고 배려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할까 봐 아들 부부가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애써 자리를 피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조용히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새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란 생각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고 괜한 시어머니의 존재감으로 인해 그녀가 피곤해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집안일이 많을 것 같아 김장철이면 김치를 넉넉히 담가 보내고 명절뿐만 아니라 계절마다 필요한 음식들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집에 가서 직접 돕고 싶었지만 혹시나 부담이 될까 봐 조용히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집안일로 바쁜 날이면 아들에게 저녁을 사서 들어가라고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 힘들어 보일 때면 며느리에게 부담이 될까 봐 따로 불러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고 조용히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오고 싶을 때면 제가 먼저 나서서 시간을 내라고 했고 손주를 봐줄 수 있을 때는 최대한 봐주려 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주고 싶었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제가 조금 서운하더라도 괜찮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갑작스런 피로와 숨가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손에 힘이 빠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들다가도 손이 덜덜 떨리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몸이 전처럼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제게 암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3기. 눈앞이 흐려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좀 쉬면서 살 줄 알았는데 이제야 아들의 행복을 지켜보며 편히 웃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멀게만 느껴졌고 병원 복도의 소음조차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 힘없이 늘어진 어깨,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주름진 손. 이제 정말로 내 몸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들과 손주를 보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먹고 손주가 저를 부르며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병을 이겨내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버티겠다고. 항암 치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나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치료를 받는 날이면 구역질과 어지러움이 밀려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뜨는 것조차 힘겨웠고 몸을 일으키려 하면 팔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밤이면 온몸이 욱신거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불 속에서 흐느끼며 조용히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현석이는 한결같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꼭 잡고 엄마, 조금만 더 힘내요. 곧 나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며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마다 저는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현석이가 준비해온 따뜻한 차를 한 모금씩 마시며 그의 따뜻한 눈빛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치료를 마친 날이면 몸이 바위처럼 무겁고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지만 그저 견디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현석이와 언젠가 손주를 품에 안아볼 날을 기다리며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희망이라는 가느다란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견뎌나갔습니다. 병원에 다니는 동안 병실에서 나보다 더 젊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같은 병을 앓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길었고 아직 내게는 아들이 있었다. 그 생각이 내게 힘을 주었다. 나는 쉽게 무너질 수 없었다. 그렇게 몇 차례의 치료를 받은 후 몸이 조금씩 나아지길 바랐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항암 치료를 할수록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손에 들던 물컵조차 버거워질 정도로 기운이 빠졌습니다. 밤이 되면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혼자 힘으로 생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아픈 몸을 이끌며 고민한 끝에 아들의 집에서 하루 정도만 머물며 쉬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머뭇거리며 어렵게 꺼낸 말이었지만 저는 그 부탁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몸을 좀 녹이고 아들 얼굴을 보며 힘을 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이 지나자 며느리는 눈치를 주는 듯 했고 저는 말없이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이 너무 지쳐 금방이라도 잠이 들 것 같았지만 문득 들려오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아프면 병원에 더 있던가 집 해준 거 티내는 거야 뭐야.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위해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손주를 위해 손수 옷을 지어 보내고 불편할까 싶어 일부러 늦게 찾아가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 존재는 그녀에게 부담스러운 짐이었나 봅니다. 아들의 집을 찾을 때마다 조심스러웠던 제 마음이 한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겨우 삼키며 남몰래 방 안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새벽이 오기도 전에 아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은 채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그보다 더 싸늘한 것은 제 가슴 속에서 얼어붙은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터벅터벅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떠나야겠다고, 이제는 저를 위한 삶을 찾아야겠다고. 그 뒤로 저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들의 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는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반나절 쉬는 것조차 눈치 보이는 상황이 되었고 급기야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택시도 있고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는데 왜 현석 씨를 불러내세요? 어머님이 오시면 솔직히 저 힘들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은 제 손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쉬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집 너희가 나가서 살아라. 이제부터는 내 공간으로 쓰겠다. 며느리는 당황했고 아들은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삿짐을 하나씩 싸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오직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저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이삿짐을 싸는 동안 현석이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더 잘할게요. 그냥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가만히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현석아. 하지만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어. 며느리는 처음에는 말이 없었지만 점점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솔직히 이 집이 너무 부담이었어요. 어머님이 자꾸 오시는 것도 솔직히 힘들었고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 부담 덜어주마.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현석이는 난처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집을 정리했습니다. 방 안에 놓인 사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지난 시간을 곱씹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공간에서 저는 다시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막한 집안이 낯설고 아들의 웃음소리와 손주들의 제잘거림이 그리워 눈물이 맺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안을 새롭게 꾸미며 저만의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는 좋아하는 꽃들을 놓고 한때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꺼내어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시간에 쫓겨 미뤄뒀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며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할 때는 아련한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에 저는 아들을 안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분명 힘들었지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오랜만에 만나 여행도 떠났습니다. 과거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늘 미뤄왔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니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삶을 즐기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차분하게 하루를 정리하며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저를 위해 남은 시간을 채워나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희생이 사랑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임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